나는 올해로 49이다. 결혼한 지 15해가 흘렀고 그 세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이 집의 가족이었던 적이 없다. 처음부터 그랬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친정이 변변찮다고. 대학도 안 나온 여자가 자기 아들한테 시집 와서 팔자 고쳤다고.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 말을 들었다.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웃어야 했다. 그게 며느리의 첫 번째 임무였다. 신혼 초 남편은 그래도 내 편이었다. 아니, 내 편인 척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할 때면 말리는 신용은 했지만 결국 엄마가 원래 그래, 이해해라는 말로 끝났다. 이해. 그 단어가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나는 결혼 3년 차에 깨달았다.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제사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 와중에 시누이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내가 지쳐서 잠깐 앉으면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날아왔다. 며느리가 왜 거기 앉아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일어나야 했다. 아이가 없다는 것도 끊임없는 공격의 빌미가 됐다. 결혼 5년 차부터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시도 못 받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냐고. 병원에 가보라고.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나는 병원에 다녔다. 검사 결과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남편 쪽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의 문제를 입에 올리는 순간 내 결혼 생활은 끝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혼자 그 비밀을 삼켰다. 모든 손가락질을 내가 받았다. 결혼 10년 차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 내내 나는 뒤에서 일했다. 문상객 접대, 식사 준비, 뒷정리. 시누이는 슬프다며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남편은 상주로서 앞자리를 지켰다. 시어머니는 곡을 하면서도 나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다. 수에 어디 뒀냐, 국이 싱겁다, 손님한테 인사는 제대로 했냐. 나는 사흘 동안 2시간도 못 잤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에 힘이 풀려 현관에서 주저앉았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고도 고생했어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이 가족에게 기대를 접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 사랑받으려는 마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대신 나만의 영역을 만들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내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렇게 5년을 더 버텼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냉랭했지만 적어도 매일 상처받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간이 좋지 않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집안 내력이었다. 병원에서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간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가족들이 모였다. 남편, 시누이, 친척 어른들까지. 의사는 이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시누이는 나는 애들이 있어서라며 피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봤다. 그때 의사가 나를 바라봤다. 혈액형과 기본 조건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검사라도 해볼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하지만 그 눈빛들은 부탁이 아니었다.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건지. 어쩌면 평생 모자란 며느리 소리를 들어온 내가 단 한 번쯤은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해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검사 일정이 잡혔다. 그런데 이상했다.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검사는 생각보다 길고 까다로웠다.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간 기능 검사, CT 촬영, 심장 기능 검사까지. 일주일 동안 병원을 4번이나 오갔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하고 연차를 썼다. 상사는 눈치를 줬지만 사정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 간이식 검사 받으러 간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뻔했다. 동정 아니면 의아함. 둘 다 원하지 않았다.
검사 기간 동안 나는 철저하게 몸을 관리했다. 술을 끊었고 기름진 음식도 피했다. 평소 두통이 있을 때 먹던 진통제도 중단했다. 의사가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전부 피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밤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는 가벼운 산책을 했다. 내 간이 진짜 쓰이게 될지는 몰랐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최상의 상태로 주고 싶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었다. 남편은 그런 나를 지켜봤다. 하지만 말이 없었다. 고맙다는 말도 걱정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존재하되 부재하는 사람처럼. 한 번은 내가 먼저 물었다. 신우이는 왜 검사 안 받냐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걔는 애들 어리잖아. 만약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누가 애들을 봐.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아이가 없는 나는 그런 핑계조차 댈 수 없다는 뜻이었다. 결국 선택지는 처음부터 나 하나뿐이었던 것이다. 신우이는 가끔 병원에 왔다. 하지만 머무는 시간은 짧았다. 올 때마다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병실에 두고 갔다. 그리고 나가면서 내게 말했다. 새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말이 위로인지 책임 회피인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그녀의 손에는 검사 서류가 없었다는 것이다. 과일 바구니는 매번 늘어났지만 실제로 뭔가를 내어주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대부분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다. 간성뇌증 초기 증상이라고 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쌓여 뇌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다. 가끔 눈을 떴지만 나를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맑은 정신으로 나를 봤다면 또 어떤 말을 들었을지 알 수 없으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설명했다. 내 간은 이식에 적합한 상태였다. 혈액형도 맞고 간 크기도 충분했다. 건강 상태도 양호해서 수술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단 아직 이식이 확정된 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지면 그때 진행하게 될 거라고. 지금은 대기 상태라고 했다. 의사가 덧붙였다. 며느리 분이 동의해 주셔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잘 압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내 선택의 무게를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병실을 나서는데 신우이가 뒤에서 말했다. 새언니 진짜 대단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 거. 칭찬처럼 들렸지만 왠지 기분이 이상했다. 대단하다는 말 뒤에 숨은 뜻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안 해도 되니까 다행이야. 그런 뉘앙스. 나는 웃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의료진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 이대로 가면 이식 없이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안도했다. 내 간을 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그리고 동시에 허탈했다. 이 모든 준비가 결국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그날 저녁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했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로 달려갔다. 남편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고 신우이는 연신 엄마 엄마 하며 불렀다. 나는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늘 그랬듯이. 그때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나를 향했다. 입술이 움직였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드디어 무언가 달라지려나 싶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남편도 신우이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입술을 바라봤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오랜 시간 의식이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내뱉는 말. 그게 뭘까? 고맙다는 말일까?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일까? 나는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내가 언제 내 간 떼달라 했니?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분명했다. 거기엔 고마움이 없었다.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한 선을 긋는 차가움이 있었다. 마치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듯이, 마치 내가 은혜를 팔려고 나선 것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다. 일주일 동안 검사를 받으며 버텼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회사에 휴가 내고 술 끊고 약 끊고 새벽부터 병원 다니며 내 몸을 준비했던 것들. 혹시라도 수치가 안 좋게 나올까봐 전전긍긍했던 밤들. 내 간을 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삼키며 버텼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단 한 문장에 무너졌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엄마 정신이 아직 덜 돌아와서 그래. 남편이 중얼거렸다. 변명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잠깐만요, 어머니, 형수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런 말은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이 가족에게 며느리의 희생은 늘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병실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서글펐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서 뭔가가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따뜻했던 것이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 그게 뭔지 알 것 같았다. 기대. 인정받고 싶다는 기대.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기대. 그런 것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병실을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15해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인정받지 못할 헌신을 반복하며 뭘 기다린 거지.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언젠가는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다. 버튼을 누르려다가 손이 떨렸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내가 바보 같아서 울었다.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기대했던 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희망을 품었던 내가. 그게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났다. 집에 돌아왔다. 남편은 병원에 남았다. 나는 혼자 어두운 거실에 앉았다. 불을 켜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내가 언제 내 간 떼달라 했니? 내가 언제 내 간 떼달라 했니? 문장을 쪼개서 생각해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건 거절이 아니었다. 부정이었다. 내가 한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드는 부정.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기로. 내 선택은 내 것이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내가 한 일은 내가 한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기로 했다.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며칠 뒤 의사가 회진을 돌았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계속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의사가 가족들 앞에서 한 말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간 수치가 안정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식 없이도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가족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남편은 다행이다를 연발했고 시누이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 말했다. 이번에 며느리 분이 이식 동의를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동의자가 없었다면 긴급 상황에서 손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직접 이식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동의가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남편은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흘끗 봤다.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긴 했지만 그건 의사에게 하는 인사였다. 나를 향한 건 아니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치 그 이야기가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의사가 나간 뒤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됐다. 그것조차 없으면 최소한 고생했다 정도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고 신우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든 건지 일부러 피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의사는 알아줬다. 내가 한 일의 의미를, 내 선택의 무게를. 하지만 정작 그걸 알아야 할 사람들은 모른 척했다. 아니,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그 정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남편이 옆에 앉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해. 속으로는 고마워하실 거야.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알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변명을 들을 기력도 없었고 싸울 힘도 없었다. 그냥 지쳤다.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남편이 왜 안 오냐고 물었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고만 했다. 사실 바쁜 건 아니었다. 그냥 가고 싶지 않았다. 그 병실에 그 사람들 사이에 다시 서고 싶지 않았다. 퇴원하는 날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퇴원 기념으로 가족끼리 식사를 하자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한정식집을 예약했다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절했다. 몸이 안 좋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다. 이제 나는 이 가족의 행사에 억지로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불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할 때만 갈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나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남편은 처음엔 눈치를 줬지만 곧 포기한 듯 했다. 신우이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나를 돌봤다. 밀린 건강검진을 받고 오래 미뤄뒀던 치과 치료를 하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오랜만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상태가 다시 안 좋대. 이번엔 진짜 심각하다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다. 가슴이 뛰지 않았다. 한 달 전이었다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알아챈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신우이가 와 있었다. 남편은 내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 앞 복도에서 의사가 설명을 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고 더 이상 약물 치료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이식이 필요하다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의사의 말이 끝나자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때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 그땐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달랐다. 그 시선들이 당연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보였다. 부탁이 아니었다. 기대였다. 아니, 기대를 넘어선 요구였다. 너는 당연히 해야 해. 지난번에 동의했잖아. 이번에도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런 무언의 압박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새언니, 이번엔 진짜 이식을 해야 하나 봐.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어머니를 향한 것이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위험하대. 그 말투가 싫었다. 마치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손을 뺐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이번엔 못합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다. 복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떴다.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신우이가 되물었다. 나는 똑같이 반복했다. 이번엔 못합니다. 신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새언니, 지금 무슨 소리야? 그때는 해준다고 했잖아. 검사도 다 받았잖아. 왜 이제 와서 이래? 나는 신우이를 바라봤다. 화가 난 얼굴이었다. 당황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미안함은 없었다. 내가 왜 거절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 따위는 없었다. 그저 자기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불만뿐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때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나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다. 기억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다. 나는 계속했다. 내가 언제 내간 떼달라 했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의식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끼어들었다. 그건 어머니가 아직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진심은 아니었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게 진심이야.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말해왔어. 며느리가 뭘 해도 당연한 거고 안 하면 잘못하는 거야. 나는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오래 준비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신우이가 다시 소리쳤다.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그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묻고 싶었다. 그럼 아가씨가 하세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애들이 있잖아. 만약 내가 수술하다 잘못되면 애들은 어떡해. 똑같은 핑계였다. 한 달 전에도 들은 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여보, 제발. 어머니야. 내 어머니라고.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나도 알아. 당신 어머니인 거. 그런데 당신은 왜 안 해? 남편이 말문이 막혔다. 나는 혈액형이 안 맞아서. 변명이었다. 그걸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혈액형이 맞았어도 남편은 안 했을 거라는 걸. 이 가족 중 누구도 자기 몸에 칼을 대려 하지 않았다. 오직 며느리만 당연히 해야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때는 내가 선택했고 지금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거예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신우이가 울기 시작했다. 남편은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돌아섰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의사가 서 있었다. 의사가 천천히 다가왔다. 표정이 담담했다. 나를 탓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의사는 내 옆에 서서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결정하셨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장기 기증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한 문장이 내가 듣고 싶었던 전부였다. 누군가가 내 선택을 인정해주는 것,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필요했다.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신우이에게도 듣지 못한 말을 낯선 의사에게 들었다. 아이러니했지만 그래서 더 위로가 됐다. 의사가 돌아간 뒤 나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았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누군가는 나를 독하다고 할 것이다. 냉정하다고 할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른다. 15해 동안 어떤 말을 들으며 버텨왔는지 모른다. 인정받지 못한 헌신이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지 모른다.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아직 병원에 있었다. 혼자 어두운 집에 들어서니 오히려 편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참 뒤에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후회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느낌이었다. 밤늦게 남편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다. 한참을 서 있더니 내 맞은편에 앉았다. 얼굴이 지쳐 있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식 안 하면 얼마 못 버틸 수도 있대. 그 말에도 나는 침묵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어머니잖아. 가족이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말 15년 동안 나한테 했어야지. 어머니가 나한테 함부로 할 때, 시누이가 손 하나 안 까딱할 때, 그때 나한테 가족이라고 했어야지. 남편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계속했다. 가족은 서로 지켜줘야 하는 거야. 나는 지켜준 적 없으면서 나한테만 희생을 요구하지 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을 피했다. 그 모습이 한심하면서도 불쌍했다. 이 사람도 결국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저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이게 정상이라고 배운 것일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 동정과 희생은 다른 문제였다. 다음 날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새언니 진짜 안 할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시누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어머니가 새언니 원망할 거야. 평생. 나는 웃음이 났다. 원래도 그랬어요. 달라질 거 없어요. 시누이가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며느리가 간이식을 거부했다는 소문. 시어머니가 위중한데 며느리가 모른 척한다는 소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들 중 누구도 내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다. 왜 거절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한쪽 말만 듣고 판단했다.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한가.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고 있다고.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미움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줄 이유는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결국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게 됐다. 뇌사자 장기 기증 대기 명단에 올랐고 운 좋게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남편에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진심이었다. 미워하는 것과 죽기를 바라는 건 다른 문제였다. 나는 시어머니가 회복되길 바랐다. 다만 그 회복에 내 몸이 쓰이는 건 원하지 않았을 뿐이다. 퇴원 후에도 나는 시댁에 가지 않았다. 남편은 몇 번 눈치를 줬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 이상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시누이에게서는 연락이 끊겼다. 친척들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독한 며느리였다. 시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모른 척한 여자. 그런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해명하지 않았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고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너 보고 싶대.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못 가겠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억지로 가면 또 상처받을 게 뻔했다.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상처받는 자리에 밀어넣고 싶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고 나는 그걸 잡았다. 주말에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수업을 등록했다. 혼자 여행도 다녀왔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이틀을 보냈다. 바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구나.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나는 뒷전이었구나. 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 섰다. 예전보다 말라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스트레스가 얼굴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흐리멍덩하던 눈이 맑아져 있었다. 무언가를 견뎌낸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잘했어. 너는 잘한 거야. 희생은 선택일 때만 의미가 있다. 누군가 강요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희생이 아니다. 착취다. 나는 15년 동안 착취당했다. 내 시간, 내 노력, 내 감정을 갈아 넣었지만 돌아온 건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니라는 부정뿐이었다. 지워진 희생은 다시 요구할 수 없다. 인정받지 못한 헌신을 또 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나는 여전히 며느리다. 호적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나 자신이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다. 내 선택의 주인도 나다. 누가 뭐라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요즘 나는 생각한다. 인생은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49이라고 늦은 게 아니라고.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라고. 오래 참았던 만큼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정의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사는 살. 그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다. 오늘 아침 현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다. 이제는 내가 정하면 된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희생은 선택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요구받는 순간 그건 희생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오늘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키셔도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은빛인 생극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